70도 안 되는 가발인데도 팔려왔단 말인데 팔려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10년 남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살면서 죽지 못해서 그래서 죽자고 서 약도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삽니다. 어머. 눈도 잘 못 보고 어쨌든 귀가 잘 듣지 못하고 제가 이 어떻게 말하면 기억력이 좀 없습니다. 저는 기억력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무너지 발달한 건 한 군데밖에 없어. 미치겠어 내가. 속상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결혼이지 정말 강제로 팔려간 거나 그럼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면서 주변에서 팔려온 여성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남편은 정해져 있는데 매일 저녁 들어가는 남자들이 다른 거예요. 돈은 한 명밖에 구해올 수 있는 돈밖에는 없어요. 근데 형제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여자를 사옴으로써 모든 사람의 욕구를 그 한 여자한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는 뭐 남편 형이 들어오고 다른 날은 뭐 아빠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그걸 잘 감내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고통이어서 고통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건지. 저 중국에서 제 딸을 두 딸을 데리고 있을 때 한쪽 사람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국적이 없으니까 애를 팔라고. 너네가 여기서 키우지 못하지 않냐.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중국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실 넘어왔는데 한국에 오자고서는 우리는 세뇌 교육이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애들을 제가 북한에서 주사 잘못 맞아갖고 애가 죽었어요. 우리 시은이 우애 애가 북한에서. 그래서 드라마 보고 이 애가 임신됐으니까 또다시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탈북하게 됐고 경로는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마저까지 국적을 없이 팔라고 하니까 엄마로서의 뭐 이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행을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한국행을 선택하지 못한 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다 구출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만난 또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그 증언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중국 안 가겠니 하고 그래 중국에 뭐 하러 간다. 중국 가면 좋다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거 좋다고 한번 가보지. 그래서 혼자 가긴 좀 무섭고 하니까 조금만 데리고 같이 가자니까 저건 못생겨서 안 데리고 안 가지. 그때 의심해야 되겠는데 아무 의심도 안 했지 그냥. 그렇지. 돈 벌러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국의 교주로 팔려가신 거죠? 그렇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 중국 남편의 폭력도 있었어요? 엄청 때렸죠. 너무 두드리니까 이 머리가 막 때린 자리 한 번 더 때리면 이제 맞아면 모를 때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처음에 아프지 자꾸 그 자리 때리면 멍해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머리니까 다 불어나가지고 모르잖아. 남편이 왜 때렸나요? 정신이나 그냥 때린다니까. 제 생각이 어떻다 그냥 때려. 어느 날에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김치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다가 그 김치가 하나 날라주고 딱 들어오는데 집에 안 들어가 난리인 거야. 그 수업 왔어. 5층에 올라가고 5층에 밀어서 지금 나는 차라리 맞아대도 그냥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니까 어째 이제 왔냐고 어디가 있다 이제 왔냐고 문 탁 미닫이 열더니 그다 나무태기 받쳐놓고 들어가 패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빵빵빵빵 다 불어나는데 아주 그 좁은 공간에다 다 두드려 패니 머리가 만져보니까 내 머리 아예 다 물렁물렁해. 막 당당 터질 직전이야 막. 내일만. 그 남편이랑 딸이나 뭐 아들 딸이 있어. 딸이 있었어. 네. 딸은 엄마가 맞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엄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왜 맞고 있어?
때리지. 진짜 짜증나. 같이 못 때려. 그럼 죽지. 딸 데리고 도망친 적은 없었나요? 그때 아마 일곱 달 됐을까 그때 뭐 아직 돌 걸어다니기도 걸어도 못 다니니까 어버지 울고 밤에 나가서 그냥 다 두드리면 울고 막 바깥에 나가 울고 또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때 시간이 막 그렇게. 탈출하려는 엄두 자체를 못 내신 거군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다가 딸이 죽거나 내 죽거나 둘 중에 누구 남잖아요. 그 아픈 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숨부터서 한국 가면 내 널 데리러 올게 그래가지고 내 맘 먼저 왔죠. 제가 이제 인터뷰한 많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그 집에 그냥 두고 나홀로 탈출해야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너무 소중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혹여 잘못되면 아이까지 죽을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아이라도 두고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잡아서 때리고. 근데 아이를 두고 나오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만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 낙이 그 남자에게서 자기를 때려서 머리가 이렇게 붓게 만든 그 남자에게랑 같이 난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을 그 학대하는 아빠 집에 두고 홀로 탈출한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 딸이 성인이 돼서 데려왔어요. 제가 만난 그 여성이 도망을 가요, 실제로. 도망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어디 중국 국경도시라고 하면 다 아실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요, 이 여성이. 한국에 오려고.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브로커에게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이? 탈북하는 그 일주일간 아이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도시만 건너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50% 탈북을 성공해놓고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다 달라. 그게 모성애. 지옥 같은 곳에. 네, 그게 모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북 여성들은 사실 한 거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코로나 사태 나기 딱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출 시도하던 분이 있었는데 17살에 시집 갔는데 애를 두고 아까 교수님 보신 것처럼 그 조선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르는 오래돼서.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저도 가끔 좀 아는 중국말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라고. 그 동네에 있는 언니도 와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선으로 오면 된다고. 무사히 그냥 애는 나중에 찾으면 돼 하는데 안 돼. 자기는 애 두고는 절대 못 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7살 때 소 키워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지금 북한에 남아 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사히 대한민국 국적을 따가지고 중국 가서 자식도 보고 나중에 뭐 통일될 그날을 생각해서 엄마를 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거기 살다가 잡혀라도 가게 되면 다시는 중국에 있는 애들도 못 보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는 더 고통을 겪는다. 무사히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북한에 계신 영상 편지를 써서 보여주고 모셔왔습니다. 북한 여성이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초대한 브로커를 만드는 거 말고 깡도방이라는 걸 하고 나면 이건 인권이라는 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 인신매매 여성들이 중국에서 편히 산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어렵네요. 뭐 지금도 사실 한국에 오셨어도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놀라시는 거예요. 경찰차만 봐도 막 떨려요. 거기 있으면서 북송되는 그 경험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아까 있어도 결코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들었던 녹취를 사실 다시 이제 들으면서 잊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고 제가 만난 그 여성은 자기가 중국에서 생활했던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규하는데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무슨 물은 넘기고 안 본 척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은 마음은 그렇게 안 돼. 그럼. 마음속으로는 진짜 이빨 갈면서 죽이고 싶어. 갈면서 진짜 마음이 네. 죽이고 싶어.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아니 이거 중국에서 한 13년 동안은 진짜 아닌 게 세상에서 살 시간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거든요. 내가 꿈을 꿨다 악몽을 꿨다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악몽이었으면 오히려 깨면 다시 자기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닌 현실이니까 차라리 이게 내가 죽어서 사는 생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정하고 싶어요. 내 자체 내 인생에 이런 중국이 13년 동안 막 진짜 막 존재 안 했으면 좋겠어. 인간으로서 인간 생활이 아니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강 교수님은 지금 사실 수없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지금 왜 눈물이 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정말 제가 만났을 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고통 나오고 겨우 살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또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정말 지금도 그때도 미안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달 보면서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제발 엄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엄마 한 번 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도 거기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생계난 때문에 최근 출산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 엄마가 성매매에 나섰다라는 보도까지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함흥역 근처에서 여성 3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원들에게 적발됐다. 이게 이제 보도의 표면적인 내용인데 근데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3명이 다 출산한 지 5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애기 먹여 살려고. 네, 밖에 안 돼요. 애기 먹여 살려고.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이 둘의 아빠지만 여성이 출산을 하고 5개월이면 몸이 아직 다 안 풀리죠. 그러니까 본인 몸이 되게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젖먹이 아이들에게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본인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기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성매매에 나섰다가 단속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계실 때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주로 이제 부양할 가족이 있는 그러니까 마지가 여자인 경우에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복지사각지대 그런데 놓여 있는 어떻게 어디서 구원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애들이 나가서 그러는데 이게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충격적인 경우는 집에서 그래요. 그 엄마들이 또 그 딸이 있으면 피눈물을 삼키면서 자기 딸을 이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가지고 뭐 50달러, 100달러씩 이렇게 벌어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관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금방 납니다. 북한 사회라는 것은 입소문을 타고 그냥 바로 그냥 퍼져나가기 때문에 누가 자기 와이프 아닌 다른 여자들이고 여관으로 들어갔다 하면 바로 그냥 쑥 소문이 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제 지부에서 많이 이런 거를 하는데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식당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 식당에서. 예. 어머. 예.
뭐 물론 제가 2016년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 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요? 예, 접대원 자체가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에요. 맞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식당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요. 예, 그런 식당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덜출구를 아까 뭐 말씀하신 장녀나 여자분들이 탈북으로 했어요. 중국에 가서 돈 벌어 오겠다.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북한이 탈북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들도 이렇게 지금 길에 나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여대생들이 평양에 지방학생이 평양으로 올라오면 물가 차이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나버려요. 근데 북한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 부모가 13년 같이 군사복무하고 자식이 대학을 가면 같이 대학 공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학비는 없는데 학교에서 내라는 게 정말 많아요. 뭘 내라 엄청 많은데 저희 엄마가 오늘 날 너무 화가 나니까 야 너네 학교에선 엄마 아빠 갖다 바치라는 얘기 안 하던? 너무 갖다 바치라니까. 야 이거 집을 다 허물어도 안 돼갖구나.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뭘 갖다 바치라고? 시멘트 바치라고요. 학교 창문에 낄 창문 가져라 하고 유리? 유리를 못 내면 비닐방막 가져라 하고 거철, 구리, 뭐 하철, 생명 다 가져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용돈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생계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탈북을 못하는 상황이 엄청 이런 그 후과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창작물이지만 위화라는 중국 그 작가가 쓴 허삼관 매혈기라고 있어요. 이 배경이 이제 50년대 중국을 그린 작품인데 그때 공식적으로만 중국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매일매일 피를 뽑아요. 아가 자식들이 아빠 배고파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가서 피 뽑아고 피를 팔고. 근데 그 정말 우픈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자기는 웃으면서 이 피를 뽑으면 우리 아들 오늘 돼지 비계 좀 사다 줄 수 있겠다 하면서 피 뽑는 날에는 일부러 오줌을 참아요. 피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글 보면 이가 시릴 정도로 냉수를 벌컥 마신다. 배가 빵빵하면은 피가 더 나올 것이라고. 수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팔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된다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네. 배경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공식적으로 매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매매춘이라는 것은 계급사회 사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남녀가 평등하고 여성들에게도 직업을 다 주고 라고 하니까 여성들이 몸을 팔 이유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형법 조항 자체가 없어요, 매매. 그런데 매매춘을 갖다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 왜 사회주의 국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이상하고 다르잖아요. 현실을 보게 되면은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적 노동력을 상실한 약간 장애가 있는 여성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적응자 있잖아요. 왜 사회적 노동을 부족한 여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그러다 적발된 사람들의 3분의 1이 뭐냐면 싱글맘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애 키울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춘을 했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매음죄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없고 보니까 2004년에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형식적으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배급체계가 무너졌잖아요. 고난행군 때. 여성들이 막 등장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탈북을 하고 그러다 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중국 물자가 들어오고 라고 하면서 새로 생긴 게 뭐였냐면 형법 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보관 유포죄. 그다음에 19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그다음에 261조가 매음죄가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이제 성매매 역사를 보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수메르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계속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가치를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서 성매매라는 개념이 좀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북한에서 생계난이 심해지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몰래 행해지던 성매매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돼서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고 하나의 산업이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의 성매매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불황을 틈타가지고 그림자가 짙어질 때를 이용해서 산업화가 되더라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순수하고 귀여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 회사는 성매매를 조직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돼 있다는 거네 그게. 성매매 기업인 예, 거예요. 조직이 있다는 거네요. 이런 이름이 있다고? 왜 기업이냐? 첫 번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 맞아요. 제공자가 있고 두 번째,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집단 성매매촌이 생겼습니다. 야, 엄마. 근데 가만 놔둔다고요, 북한에서? 진짜 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 기업화된 것이죠. 아니 그 뭐 제목이 일단은 그 달빛 회사, 별빛 회사.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이 성매매랑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너무 귀여운 웹툰 제목 같아요.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 일단은 아까 다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어렵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정해져 있고 뛰어드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세력 싸움을 한 거죠. 손님을 더 쟁취하기 위한 고객 싸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다가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별빛 회사는 초저녁에만 영업을 진행하는. 오마이갓. 이 정도까지 됐어? 어머야. 그리고 이제 달빛 회사는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영업을 진행하는 심야 영업을 하는 것처럼. 그러네. 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 정도로 됐다는 게. 아니 궁금한 게 북한 사람 못 살기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돈을 내고 이용하는 주로 남성 고객들은 어떤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알기로는 그런 계층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하니까 중상층 이상의 좀 간부나 아니면 간부가 아니래도 장사를 해서 많이 벌어서 돈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평양의 중심가,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룹이 아니래도 3명만 있어도 이런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고관꾼, 그다음에 집을 빌려줄 수 있는 방 한 칸 정도 빌려주고 또 다른 방에서 애들이 막 공부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빌려준 집주인, 그다음에 그 성매매를 하는 여자분, 이렇게 3명만 있어도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 당 간부랑 좀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백이 있겠죠, 다. 없으면 안 만들어지지. 네, 맞아요. 그것도 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 또 다릅니다. 젊은 사람 그리고 또 생긴 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그냥 10에서 15달러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북한에선 이런 음성적인 일에는 다 달러를 쓰나요? 아니죠. 북한 돈도 씁니다. 북한 돈도 쓰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그런 성매매를 하면은 쌀이 10kg, 20kg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비참한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자기가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그 돈도 아니에요. 감자 3알, 옥수수 1kg 여기에 무너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진짜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다 알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그냥 덜글 때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뭐 돈 가진 뭐 이런 부유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트럭 기사들 있잖아요. 이게 한번 함경도에서 특산물을 신고 자강도나 강원도 가려면 이 사람들 한 달 가야 돼요. 이게 가다가 트럭이 서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왔어요. 그 역 주변으로. 그러니까 돈 조금 있고 업구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길에 나섰다가 하는 행위들도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2016년까지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을 때 제가 백공구라는 것이 원래 불순 독화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성매매도 다 하는 겁니다. 마약, 성매매 이거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정민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회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역전 주변에 있는 단체들은 거의나 그런 일을 하는 집이다. 그렇지. 네. 그리고 버스, 이제 보리버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도와 도, 군과 군을 돈을 내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다 그런 집이다. 아이고, 큰일이다. 아니 그럼 북한에선 돈벌이를 위한 이런 선택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묵인? 아니죠. 뭐 공식적으로는 북한에도 형법에는 정확히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도한 자, 성매매를 판 자라고 해가지고 1년에서 5년의 교화형의 이제 처벌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죠. 네, 교도소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2016년까지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을 때 김정은이의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성매매가 노골화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 지시문들이 내려오면은 뭐 가긴 가는데 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좀 가기 꺼려하죠. 성매매 가서 단속을 하기가 그래. 추하다. 사람인데. 아니 이것도 잡기도 뭐해? 그래, 되게 현장 애매모호한 잡지 게 않으면 이 사람이 성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직접 제가 경험을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 1단계, 자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따라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을 인계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데리고 그 감에다 이 짝으로 감에서 사진을 보여줘요.
이제는 뭐 옛날처럼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얼굴 보질 않아. 아, 사진 보고 골라라. 사진으로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또 따라가가지고 성매매를 현장에서 잡아야 되지. 거기서 이거 알선해주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네. 불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매매가 노골화되고 있는 게 단속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단속이 느슨하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느슨하다. 그러네. 돈 되는 거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잡혀도 뇌물로 거의 다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입장에서도 아예 그 뇌물을 줄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냥 잡아가라. 소련하고 다른 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대가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고 어떻게 되냐면 택시 운전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개시켜주는 호텔 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꼭 호텔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소련에서도 1987년에 이게 공식적으로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한 번 걸리면 100루블, 두 번째 걸리면 200루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한테 돈도 아닌 거죠.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단속의 눈을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은밀한 반복들을 서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평양시 중구역 체육관 앞에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성숙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제 앞에 서더니 어머머. 꽃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근데 저는 내가 꽃 들고 있지도 않는데 왜 꽃 파냐고 물어보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봤더니 아니구나 하고 가셨어요.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저 빼고 다 알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은어다. 예.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저렇게 안 하지. 예전에는 이제 꽃사시오라는 게 뭐 다 꽃사시오라는 법일 것들은 다 알지. 이제 다 알지. 이제 그래서 지금 꽃사시오라는 은어 자체가 이제 사용은 안 되고요. 옛날이지. 예전에는 뭐 이쁘게 입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숙자 다음 가는 사람처럼. 진짜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쳐 나와가지고 아저씨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지. 쉬고 가세요. 그냥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대중화되고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하갔다고 하면은 가면서 아가씨 볼래? 이렇게 하는 거지. 꽃사시오. 예전에는 저도 꽃사시오를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꽃사시오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아주 옛날이죠. 근데 참 그 말씀 들으면서 놀랐다고 새삼 생각되는 거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도 마찬가지고 기차역들 이런. 그렇죠. 뭐 역 주변에 만들어지는 것들, 뭐 식당 주변, 관광지 주변 이런 게 비슷하네.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기존에 뭐 미국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행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좀 위험한 게 이게 불법인데다가 좀 몰래 이렇게 좀 숨어서 하잖아요. 북한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여성에 관한 이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요. 유치원 때부터 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뭐 여학생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위생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잘. 그리고 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샤워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독이라고 하는 피임도 당연히 피임도 안 하고 피임을 당연히 안 하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야. 남자들이 되게 그 콘돔이 풍선인 줄 알고 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풍선인 줄 알고 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임 기구로 갔다가 제가요. 어린애들이. 제가요. 우리도 그랬어. 어렸을 때 나도 그랬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리고 통제를 하니까 더 숨어서 하려고 그러고 더 그 음침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매독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주사 맞고 가서 고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북한에는 페니실린이라고 그냥 그 최대 명약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평양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피해보는 게 아이들인 거예요. 아빠를 모르는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그 애를 그냥 길거리에 갖다 버려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아빠를 모르잖아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애를 낳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가정살림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애들은 그냥 길거리에 방치돼서 다 꽃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꽃제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평양시에. 악순환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최창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어요. 유명한 배우. 우리 옆에 아파트에 살았어. 근데 이분이 이제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 국가에서 이제 배급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이제 연기 잘하고 김일성한테 인정받을 때 받았던 집에 TV가 이렇게 친필 사인이 있는 TV가 있었어요. 선물 TV네. 선물 TV. 그걸 둘러매고 장마당에 나온 거예요. 어머 안 돼. 팔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랬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걸 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집에 들어가라. 우리 쌀 주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여다보냈어요. 아이고야. 쌀을 주니까.
그다음부터 쌀 떨어지면 이 양반은 TV만 들러주고 이제 인질이네 인질. 아니 근데 최창수 정도니까 선물 TV 들고 나가 팔겠다니까 쌀 줬지. 일반 사람이 그러시면 총살감이에요. 어디 감히 선물 TV를 들고 나가? 안 돼. 최창수라는 사람은 북한을 대표하는 인민배우. 이 사람이 그 최덕신 연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민족과 운명의 그 최덕신 최현덕 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팔아오고 유명한 다니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먹을 게 없어? 최창수가 저희 옆에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 밑에 집에 사는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고난의 행군할 때 정말 어렵게 살았었다고. 야, 최창수가. 네, 그래서 인민들이 다 아는, 국민이 다 아는 저런 배우가 저렇게 살다니 하면서 동정의 눈빛 안타까워서 그랬었대요. 근데 TV 멜만 해요, 진짜. 이야. 그래서 약간 권한의 행군 시기 때 그렇게 예술인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술인들이 집에서 개인 레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오빠 같이 돼요, 지금은. 개그맨들, 잘 웃기는 이거 사람들이 어디다 써먹어? 결혼식 집 같은 데. 그걸로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도 결혼식 행사가 있어요? 네.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그 유명한 인민 배우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면은 정말 생활조선에 뛰어들어서 뭐든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술자리 호출이나 하룻밤 요구나 혹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포르노, 황색 비디오 이런 것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을 가꾸고 치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그래도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그걸 충당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얼굴은 다 이제 알고 팔렸고 이러다 보니까 간부들이나 아니 고위층들이 행사할 때 불러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장기자랑 하는 거죠. 그래서 재롱잔치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술기운이 올라오고 이러면 자고 가라. 자고 가.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를 받고 잠자리까지 승인하고 더 나가서 황색 비디오까지 출연하는 일도 음란물을 찍는다는 거죠? 네,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우리가 흔히 북한은 이런 영화, 그 내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음란물이라고 음란물. 음란물. 네. 북한에서는 이제 음란물 영상도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몰랐지만은 음란물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해외로 팔아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게 있어요. 수출하는 게 있는. 근데 통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진짜 빡시게 하지만 근데 해외에다가는 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팝니다. 특히나 우리도 다 아는 영화예요. 네? 봄날의 눈석이라고. 봄날의 눈석이라는 비키니 다 영화가 나오잖아요. 북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봄날의 논석이라는 그 영화가 원래 원판에는 나체가 나옵니다. 여성. 맞아요. 이거 막 캬바리에서. 근데 다시 북한에서 그거를 잘랐어요. 편집하는구나. 네. 근데 실제 외국에 나가는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걸 영상물을 찍어가지고 해외에다 판다는 거죠. 북한도 그런 거야. 야, 대박이다. 철원 씨가 어떻게 보면 보이부였잖아요. 어때 그거 하면서 봤지? 봤지? 저는 솔직히 음악 싫어요. 저는 솔직히 음악 싫어요. 단속을 하려면 봐야겠죠. 의원들이 다 이거 진짜. 심하고 그렇게 단속하나요? 아니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다 부숴버려요 이걸요? 아니요. 돌려보겠지. 제가 일단 뭐 과거 북한에서 이제 보이부에 있을 때 백공부라는 곳에 있으면서 단속을 하면은 이거 음란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쉽질 않아요. 맞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음란물 영상이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영화보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완전 높죠. 형벌 자체도 규정이라는 게 있고 교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제 기관들에서 따로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 1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습범과 그리고 또 일반범으로 보는데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사형도 합니다. 그렇죠. 진짜 세다. 음란물을 이거 팔고 사고 하는 행위도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농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음란물 USB 하나, 영상 하나가 돈 매매 이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50에서 100 합니다. 50달러에서 100달러. 와, 비싸다. 북한 사람들한테 큰 돈이잖아. 완전 비싸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은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성매매보다 훨씬 가격이 높네요. 당연히 그렇죠.
원래 위험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전망도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라면 그리고 이거는 이 영상물을 가지면은 계속 보는 거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계속 봐요. 처벌 수위가 음란물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기도 사실 힘들고 맞아요. USB에다가 다 넣고 다녀서 복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유포가 굉장히 많이 되는 위험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질 않아요. 정말 큰 믿음 있지 않죠.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 가족들도 믿기 힘든 맞아. 가정 안 믿어. 세상에서 그 목숨 걸고 보네요. 목숨을 걸고 내 자식들 목숨까지 걸고 봐야 돼요. 맞아요. 이거 위험한 거야. 근데 저는 19금 영상을 궁금해하고 보는 거는 인간의 단순한 욕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엄하게 처벌하는지가. 북한 애들이 김일성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호색, 호주의 사회주의가 망한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가지고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더해요. 맞아요. 네.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면서 점점 더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들었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평양에서 공개 처형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또 어린애들까지 다 앉혀서 공개 처형을 하고 그 사건을 또 보고서로 만들어서 돌린 적이 있었어요. 뭐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남녀분이 네 분에서 남조선 그 19금 영화를 보고 똑같이 찍었대요, 영상을. 똑같이 찍어서 자기들의 그거를 그 행위 영상을. 네, 그거를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거 돈벌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팔았어? 아니 그게 누가 했냐면 북한에 엄청난 원로 배우 유경애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이유 그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권한행군 씨가 먹을 게 없잖아. 예술인들 막 굶어 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똑같이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직보가 됐어요, 김정일이한테. 그래서 김정일이 야 갖다 공개 처형해버려라 하니까 이 유경이라는 여자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조선 예술영화에 처음 참가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신임을 굉장히 받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1호 편지를. 우리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삐또가 나갔나 보다. 장군님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하게 써요. 근데 김정일이가 안 된다. 죽여라 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유경애가 이런 그 자필을 써요. 뭐라냐면 허무하오. 정말 허무하오. 내가 김일성 수령님부터 장군님 때 오면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아들 하나 살려달라는 거 못 들어줍니까? 결국은 예술인들 싹 다 갖다 모아놓고 자 봐라. 얘네들 지금 황색 비디오 만들었어. 얘네들 조금이라도 이거 꿈꾸는 애들 있으면 이거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범격으로 걸어가지고 아예 그 자리에서 총살해버린 사건이에요. 총살을 냈어요. 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은하수 관현악단. 자, 왕재선 예술단. 굉장히 유명한. 리설주 대박. (2013년 9월) 자, 갑자기 사형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 은하수 관현악단의 일부 단원들이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이유로 집단 처형됐었죠. 야, 진짜 제작을 했다고? 이야. 2013년 9월 아사히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2013년 8월에 북한이 예술단원 9명을 공개 처형했다. 9명? 이 무려 9명을 공개 처형한 이유는 이겁니다.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거기에 나오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해서 성 녹화물을 제작했다. 한마디로 황색 비디오를 시청하고 제작해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술단원이 누구냐?
앞서 이설주의 은하수 관현악단 그리고 한국에서도 방문을 했던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왕제산 예술단이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하수관현악단하고 왕제산 예술단이 여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그렇죠. 은하수 관현악단과 이 왕제산 예술단은 북한 최고의 예술인들만 뽑아놓은 엘리트들만 뽑아놓은데요. 그리고 그 두 악단 모두 이제 김정은의 총애를 너무나도 한 몸에 봤던 그런 악단이거든요. 김정은이 아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회 악단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국무위원회 악단인 거예요. 김정은의 악단인 거예요. 근데 2013년 8월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은하수 관현악단이 폐체가 된 거죠. 이런 정도 악기를 내가지고 여기 은하수까지 와서 1호 앞에서 그렇죠. 공연을 할 정도의 맞아요. 사람들이면 집안이 다른 거죠? 네, 제가 그 예술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나서 자랐는데요. 딱 보면 부류가 있어요. 음악대학을 가도 다 같이 예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은하수까지 가려면 엄청 남이 걸어 다닐 때 나는 뛰어다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음란 비디오를 만들었던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요. 사실 우리 이만갑은 물론이지만요. 별의별 언론에서 이 당시에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소문이 돌았던 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끼어있다. 맞아. 들었던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 끼어있어서 나머지를 다 죽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아 있었어요. 당국에서 이제 그 도청을 했대요. 단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유 리설주도 우리와 똑같이 놀았다. 즉 리설주도 이런 황색 비디오를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발자국 승리한 어머니 조국이 영원히 기억해준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낮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정말 리설주가 주인공인 황색 비디오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만약 갔다 그럼 며칠 후에 우리나라에 다 퍼져요 이게.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단 제작이 됐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평양에서 온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평양 안에서 평양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들이 황색 비디오를 만드는 일은 불가하다는 걸 북한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하고 평양 사람들끼리 질문을 계속 던지고 나온 이야기가 리설주가 대학교 때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인기도 많았고 그런 증거들이 있대요.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처형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리설주가 이제 딱 정치판 무대에 딱 등장을 했을 때 강연회라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저희 당비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설주에 대해서 그 멋있는 사람도 부르고 뭐 병사의 발자국도 부르고 하면서 동창들 많이 했던 비디오를 싹 다 회수했어요. 회수를 하면서 절대 이제부터 리설주 동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게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언급 금지다. 친했다는 얘기에도 끌려갈 거예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썬킴 교수님 말이 난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정도 유명한 셀럽이 만약에 그런 종류의 영상물을 찍었다고 치면은 트로 이미 전 세계에 퍼졌다. 당연하죠. 사람들도 다 봤을걸요. 일본 사람 다 봤을 거야 지금. 우리 K 기자들이 그 소문이 딱 돌아서 취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 서버를 거의 다 뒤졌어요. 근데 우리만 뒤졌냐? 국정원도 이미 뒤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 취재원들이 국정원에도 있고 저희 뭐 기자들 사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궁금할 때는 또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리설주가 관련 있는 영상이 있어 없어? 이것만 말해. 있어 없어? 서로 이제 궁금한 거야. 국정원에 있는 정보당국에 있는 그 취재원도 저희 기자들한테 크로스 체킹하고 저희 기자들도 국정원 정보원이랑 크로스 체킹을 했는데 저희들의 결론은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
리설주가 이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건 풍문이에요. 풍문인데 그게 왜 말이 자체가 안 되냐면 리설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김정은의 짝으로 김정일이 찍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김정은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로 김정일이 이제 그 멋있는 사람을 막 부르는데 리설주를 딱 보는 순간 뭐 이건 북한에서 말이지만 자기의 어머니 김정숙의 얼굴을 많이 닮았다라고 호감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이제 뭐 어떠한 위치에 있는 뭐 여성들을 뽑을 때도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요. 수천여인가 출신 성분은 뛰어난가. 그런데 하물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의 와이프를 뽑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의 관상, 성고, 뭐 혈액 한 방울 다 봤을 겁니다. 아마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DNA는 좋은지 뭐 집안 안에 이런 뭐 DNA가 나쁜 건 없는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사주도 보고 뭘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김정일이 체크를 안 하고 정훈아 너 이거 이 여자랑 만나라 했을까요? 절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추문이죠. 김정은은 그 유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스위스에서 공부를 해서 취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와인도 좋아하고 샴페인도 좋아하고 승마도 좋아합니다. 치즈도 좋아하고. 그래서 기쁨조와 함께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걸 사는데 우리 돈으로 수십억, 수백만 파운드를 써요. 말만 해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심지어 기쁨조가 고급 스포츠인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등 정말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는. 얼씨구. 얼씨구다 진짜. 뭐 중국에서 비싼 가토벨트나 코르셋. 아니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그러니까 맨날 그 기쁨조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가토적으로 이게 왜냐면 20세기, 21세기에 나라가 운영하는 관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에서 유지하는 기생 시스템이 있다는 게. 그렇죠. 이게 기쁨조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처음에는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축원한다면서 만수무강조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김정일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여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시켜가지고 공식적인 걸 좀 만들어보자 해갖고 특각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이게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뭐였냐면 김일성이 죽은 것이 묘향산 특각에서 죽었는데요. 예, 맞아요. 그동안 지어놨던 특각들 다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처 관리가 안 되니까 고난행군식이 이걸 또 오픈한 것도 또 엄청 많아요. 그냥 막 오픈했어요. 이제 그 외국인들 들어오면 숙소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김정은 들어서면서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김정은은 좀 뭔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좀 하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기에 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이 속옷을 엄청 사들여 갔거든요. 또 북한에 계셨던 또 그런 거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모란봉악단이나 아까 왕재산 예술단이나 청봉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이들이 이미 기쁨조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한꺼번에 그 여성분들에게 다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김정은이 김정일 3년상 치르자마자 가장 먼저 기존의 기쁨조를 모두 은퇴를 시키고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 기자 좀 아시는 거 있으시죠? 기쁨조에 대해서 다 정리해드릴게요. 기쁨조 백과사전. 기쁨조는 제가 정확합니다. 기쁨조가 그러니까 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음란한 북한 독재자의 아주 그냥 숨겨져 있는 막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궁녀처럼 북한의 공식 정부 기구예요. 시스템화돼 있죠. 그게 더 문제야. 기쁨조에 관련해서 김정은 시대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나 있는 세 개의 북한 학자들은 기쁨조가 없었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생모에 대한 아픈 기억, 그리고 리설주에 대한 독특한 부부관계라는 근거로 들며 기쁨조가 없었다는 설이 있어요. 또 다른 북한에 대해 정평한 학계와 언론 파트에서는 김정은의 지시로 김정은의 기쁨조를 새로 꾸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 와세다대 학교의 북한 연구자인 시게무라 토시미스 일본 교수가 기쁨조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영국 매체들과 대대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초반에는 김정은이 기쁨조 선발을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은 아버지, 지 할아버지랑 다르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돌았었대요. 흘러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의 삼령상 직후 김정은이 새로 기쁨조를 만들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와세다 대학교 교수의 분석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 아버지상 3년 끝나자마자 기쁨조부터 뽑네 이게 아니라 김정은이 권력 공식석상에 집권을 해서 측근들에게 내렸던 가장 큰 워닝 시그널이 뭐냐면 아버지 때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라고 총체적인 검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석대부터 군 말단 조직 아버지의 기쁨조까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아버지의 기쁨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시켰고 그때 김정은을 위한 기쁨조도 새로 꾸려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기쁨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조 이 공식적인 명칭은 그냥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 억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조직기구 하나고 쭉 뽑아다가 뭐 특각에다 세워놓기도 하고 뭐 밭을 관리하기도 하고 별 억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억가라는 건 그냥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정작 김부자를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제 기쁨조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이거 빠지려고 아버지가 백 써가지고 이거 빼주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거위층의 자녀들이 기쁨조를 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조나 수혜씨처럼 해외 나오고 싶어요, 그들은. 식당에 뭐 취업을 네, 자유롭게. 왜냐면 기쁨조에 가서 어떤 걸 그들이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귀하게 키워서 보내고 싶지가 않아서 뇌물을 줘서라도 무조건 빼내요. 그러니까 백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근데 백 없는 사람들은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딸이 19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직 공장에 취업이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앙당에서 올라와서 신체 검사를 쫙 하더니 집에 내려가서 아빠 엄마한테 인사하고 와라. 이제 오빠로 승강에 올라간다. 뽑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그날 밤으로 자기 공장에 있는 남자를 데려다가 그날 밤으로 약혼을 시켜버리고 잠자리를 아예 그날 밤에 만들어버린. 대박이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과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북한은 사실 조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 연산군 시대 최고. 맞아. 맞잖아요. 조선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가장 폭군으로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뭐 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미녀를 다 갖다 뽑아서 나한테 바치라 하면서 전국을 조선 팔도를 다 돌아요. 가가지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솔직히 실제로 납치를 해와요. 납치를. 그러면 당연히 아빠는 그날 저녁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에피소드가 다 연산군 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와. 정말 그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진짜 이쁜 그 뭐라고 할까 여인들은 흥청이라고 뽑혀가지고 이 그 연산군과 놀아나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흥청망청. 흥청망청.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우리 이만갑에서도 혹시 어렸을 때 이 옥가대상에 혹시 선발돼 보신 분이 있어요? 뽑혔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갔는데 그 지도원들이 혈안이 돼서 날뛰어요. 어떻게든 뽑아가려고. 그래서 뽑혀서 가긴 했는데 신체 검사만 한 8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체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혈액형 뭐 다 이제 몸을 한번 훑고 이제 산부인과를 데려가는데 딱 들어가면 야, 너 남자랑 자본 적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한 8번을 제가 올라갔거든요. 정말 그때마다 너무 이 수치가 말만 들어도 치욕스러워.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고 확인하려고? 건강검진도 아니고 이게 궁녀 제도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치욕스럽다. 이거 무슨 그 신체 검사장이 이렇게 쭉 길어요. 복도처럼 돼 있고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무슨 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남자고 여자고 다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옷을 내가 여기서 입고 저기 가서 떠먹고 하기 힘드니까 애들이 그냥 다 벗어요.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여기 앞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예, 그걸 또 보려고 나오는 그 간부들이 있어요. 키득키득거려요. 옆에서 쟤는 어떻다, 쟤는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들려요.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저는. 파티, 김정일이 파티, 김정일이 알산들끼리 모를 때는 추잡한 행위까지 파티 도중에 정전을 탁 시키고서 좀 마음 드는 사람끼리 뽀뽀하고 또 같이 키스도 하고 뭐 옷도 벗기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다. 뭐야.
진짜 변태나지. 거긴 그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뿐이나 성까지도 그거는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야말로. 이런 기품조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북한의 문화나 성문화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김일성 자체가 조선민주인민하고 헌법 자체를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뭐 간부들도 실수로 해서 여자 잘못 건드렸다 들키게 되면 그냥 해임, 철직, 법적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아주 엄격했댔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저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은 이제 다르죠. 그렇죠. 북한은 그 통제 시스템 자체를 김정일이 말 한마디 없애버렸습니다. 진짜 성문화가 아주 난잡했지. 아마 한국 가보니까 한국에 오히려 그 성문화가 북한보다 더 엄격한 느낌을 들었는데 우선 간부들이 이쁜 여자는 자기 휘하에는 이쁜 여자는 간부들이 다 넣죠. 그렇게 되면 전 사회가 법적으로도 통제를 전혀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적 놀이를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막 오픈도 시키면서 하여튼 성문화가 내가 있을 때가 제일 물러냈어요. 특히 그 강원도 원산에 가게 되면 총련 휴양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중앙당 39호실에서 관리 운영을 했는데 그 39 실장이 아지트를 꾸렸더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사우나, 뭐 수영장, 카라오케, 춤 즐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100% 갖춰져 있죠. 안마로부터 서비스를 하는데 하여튼 뭐 여자 성은 뭐 그건 뭐 100%고 완벽하죠. 별장 성접대, 별장 성접대. 기품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론화가 된 계기가 이제 분당에서 총 맞고 이제 사망을 한 그 김정일 처조카 이제 이한영 씨가 쓴 대동강 로얄 패밀리라는 그 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품조 문화를 쓴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대요. 나름 그 소셜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약간 중요시하다 보니까 파티를 해도 정말로 몇 명만 불러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이게 이제 체계화된 게 아들인 김정일이 다음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최측근 파티라는 걸 시작한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시작하다가 이걸 우리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내년 정기적으로 해볼까? 이게 기품조의 시작이라고 하죠. 정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걸 가지고 김정일은 파티 정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네. 이 와중에 파티 엄청 좋아했거든요. 파티 피플, 파티 애니멀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데 여기에 기품조는 당연히 동원이 되겠죠. 그런데 간부들 보는 눈에는 얼마나 멋있고 이게 부러운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여성들을 데리고 저렇게 노는구나. 여자들과 어떻게 놀고 파티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플렉스도 잘해서 내가 간부들이 여자 문제 간섭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신나게 즐기고 싶으면 즐겨라. 파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간부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 이만갑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고영환 선생님의 책 평양 25시. 네. 이 책을 보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내가 오늘 그만 마시고 나는 들어갈 테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아가씨들을 접목해보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장판이 됐다고 서로 껴안고 뒹굴고 엉망진창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걸 또 간부들은 상당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걸 정치에 이용했고요, 김정일. 그 김정일 파티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자기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기품조들 데려가가지고선 이렇게 야한 옷을 입혀놓고 기마 싸움을 시켜요. 김정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뭐가지 따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재밌었나 봐요. 극도로 이제 막 흥이 올라가니까 우통까지 벗어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파티를 보름을 연속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모든 동원됐던 용품들을 다 갖다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버리는.